이 티켓은 손기정 선수가 베를린 올림픽에 출전하기 위해서 기차를 탔었던 유라시아 횡단 철도 티켓이 되겠습니다. 가슴 벅찼을 겁니다. 열차표 하나로 유럽까지 가다니. 여기에 보면 이제 382번 손기정이라고 써놨습니다. 그 손기정 선수의 등번호가 그때 382번이었거든요. 그러나 발걸음은 무거웠을 겁니다. 필생의 도전이지만 그는 식민지 청년이었기 때문이죠. 그는 당대의 마라토너였습니다. 하지만 조선이란 국적도 태극기도 없었습니다. 1936년 6월 1일 손기정이 장도에 올랐습니다. 도쿄에서 열차로 출발해 배와 열차를 번갈아 타며 서울에서 그의 고향 신의주를 거쳐 시베리아 철도를 달렸습니다. 베를린에 닿은 것은 6월 17일 아침, 총 16박 17일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8월 9일, 그날 베를린 올림픽 스타디움의 주인공은 조선 청년 손기정이었습니다. 손기정의 그 모습이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자랑스러운 어떤 그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길은 우리가 세계를 도전하는 승리의 길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대륙의 출발점 내지는 도착점으로서 대륙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지정학적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게 굉장히 안타깝고. 시베리아 횡단철도는 왠지 남의 일 같지가 않습니다. 손기정에겐 승리의 길이었고 독립운동가들에겐 열망의 길이었으며 연해주 고려인들에겐 죽음의 행로였습니다. 우리는 언제쯤 서울에서 열차를 타고 곧장 대륙의 철길을 달려볼 수 있을까요? 돌이킬 수 없는 뭔가 큰 일이 시작되나 보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꿈이라면 깨고 싶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멈춘 느낌이랄까요? 예고편 없는 몇 편의 영화가 현실에서 연달아 상영되는 것 같았죠. 굳게 닫혔던 겨울왕국의 문이 열리면서 봄이 올 것 같았죠. 70여 년 분단의 종말을 내 생애에 보게 되겠구나 싶었습니다. 한반도에서 출발한 열차로 베트남까지 갈 수 있다는 사실도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다시 1년. 달라진 건 없습니다. 철길은 여전히 막혀 있습니다. 우린 저 너머 세상으로 가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도 말이죠. 한국에서 가장 가까운 유럽. 사람들은 블라디보스톡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볼거리, 먹을거리가 다 모여있는 곳. 이른바 블라디보스톡의 핫플레이스죠. 유럽식 건물에 유럽식 생활 양식. 곳곳이 유럽 같긴 합니다. 유럽을 느끼고 싶다면 인천에서 2시간 30분 거리 블라디보스톡에 오시면 됩니다. 유럽 같은 곳 말고 진짜 유럽을 원하신다고요? 그렇다면 당장 열차표를 끊으시면 됩니다.
바로 그런 분들이 열차를 기다리나 봅니다. 블라디보스톡역은 극동과 유럽을 잇는 시발점이자 종점이죠. 1903년 시베리아 횡단철로가 개통됐습니다. 9288은 여기부터 모스크바까지의 거리를 말하죠. 164시간 동안 60여 개 역을 지나며 바이칼 호수와 우랄 산맥을 넘어가는 대장정입니다. 여행자들의 시간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이 열차를 타고 싶어 하죠. 그리고 용기 있는 사람들은 직접 도전합니다. 맞아요. 여행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행은 낯선 사람, 익숙하지 않은 것들과의 만남이니까요. 이 시베리아 횡단 열차는 특히 그렇습니다. 한 번 올라타면 아주 긴 여행의 시작이기 때문이죠. 블라디보스톡에서 출발해서 모스크바까지 6박 7일 동안 기차를 타고 갑니다. 제가 유럽 여행을 하게 되었는데 그 유럽 여행의 시작을 이제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예매해서 기차에 타게 되었습니다. 약간 실감이 안 난다고 해야 되나? 좀 흔한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좀 떨리기도 하고 익숙하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얼굴도 언어도 국적도 제각각입니다. 그들이 한 열차에서 긴 여행을 함께합니다. 열차가 맺어준 공동 운명체랄까요? 블라디보스톡은 우리에게 가슴 시린 땅이기도 하죠. 155년 전 수탈과 굶주림에 지친 조선인들이 하나 둘 이곳에 정착했습니다. 그들은 카레스키라는 이름으로 척박한 동토를 일구어 살았죠. 훗날 스탈린의 강제 이주 정책으로 이곳을 떠날 수밖에 없었지만 조국을 사랑했던 그들의 민족혼은 아직도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블라디보스톡항은 얼지 않는 항구로도 유명합니다. 겨울철엔 배가 드나들 수 있는 길을 빼고는 모두가 얼어붙습니다. 동방을 지배한다는 뜻의 블라디보스톡. 실제로 1800년대 중반부터 항구와 도시가 건설되면서 큰 무역항이 됐습니다. 이름값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시베리아 횡단 열차 노선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곳은 컨테이너 터미널입니다. 유럽이나 러시아 내륙에서 열차를 타고 온 화물은 배로, 배를 타고 온 화물은 곧바로 횡단 열차에 올라 모스크바를 비롯한 러시아의 다른 도시들로 이동합니다. Ни для кого не секрет, что большинство судов, которые прибывают в порты России, они проходят через порты Кореи, через Пусан, Инчон, Паханг и другие порты. И поэтому вы даже можете видеть, что большинство контейнеров здесь это контейнера Синокор, это корейская компания. И, конечно, у нас очень плотно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с корейскими партнерами. 철도가 터미널에 직접 닿아 있는 게 보이시죠? 한국이나 일본에서 배로 실려온 컨테이너들이 이곳까지 와서 유럽까지 갑니다. 모두가 철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죠. 그렇지 않다면 배를 이용해야 하는데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걸릴 겁니다. 비용도 만만치 않을 거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컨테이너가 배가 아닌 남북 철도를 이용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Конечно, эффект будет большой от этого. То есть ни для кого не секрет. И то, что вот вы видите здесь, оно появилось благодаря тому, что здесь есть железная дорога. То есть здесь сначала появилась железная дорога, потом вырос бизнес. И за последнее время в России мы наблюдаем просто бум логистический. То есть за последние 10 лет вот эта технология ускоренных контейнерных поездов, она позволила многократно повысить потоки, проходящие через Дальний Восток и через наш порт в том числе. 지난 9월 우리나라 경상북도 연해주 사무소가 블라디보스톡에 문을 열었습니다.
경북에 소재한 기업들의 수출 관련 업무들을 돕고 물류와 마케팅까지 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기업체 해외 지사도 아니고 이 먼 곳까지 왜 왔을까요? 신북방 정책에 좀 발맞추어서 이제 경상북도 지방 정부에서도 이쪽 러시아를 특히나 이제 연해주를 기점으로 해서 이 모스크바 쪽으로 새롭게 진출을 많이 하려는 이제 그런 생각도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신남방 정책과 더불어 신북방 정책의 시작을 할 수 있는 점이 아마 블라디보스톡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곳에서 한국 상품들이 팔리기 시작한 건 1990년대 이후. 그동안 섬유나 식료품 같은 것들이 많이 나갔지만 최근에는 한류 문화와 K-팝의 영향으로 한국 화장품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모든 게 궁금해하실 때 tell me 기업과 상품이 모이는 곳에는 금융업이 따라가기 마련이죠. 이 은행은 지난 2012년 모스크바 지점을 철수한 이후 6년 만에 러시아 시장에 재도전했습니다. 그런데 왜 러시아 중심부 모스크바가 아닌 블라디보스톡에 둥지를 틀었을까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러시아는 상당히 큰 대륙입니다. 먼저 모스크바로 먼저 들어가는 것보다는 이쪽 블라디보스톡 지역을 통해서 테스트 시장으로 해서 우리 기업인들이 하나의 테스트를 하면서 여기에서 작은 성공을 이뤄내면서 점차 서쪽으로 갈 수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럼 이쪽 지역은 상당히 중요한 지역이 될 수가 있어요. 시베리아 횡단 열차는 러시아 대륙의 인적 물적 자원을 동서로 이어주는 필수적인 교통수단입니다. 게다가 이곳이 우리와는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친근합니다. 큰 새로운 시장이 절실한 우리에겐 아주 매력적인 곳이죠. 이쪽에 있는 분들은 물론 얼굴과 어떤 생각과 어떤 인종이 좀 틀리긴 하지만 우리 아시아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인들과의 어떤 비슷한 생각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떤 한국에 대한 어떤 호감도가 좀 늘어나게 되나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이쪽 시장이 조금 더 이렇게 진출하기가 수월한 그런 지역으로 볼 수 있거든요. 듣고 보니 블라디보스톡이 좀 더 매력적으로 느껴집니다. 성급한 것 같지만 우리는 남북철도가 연결됐을 때를 가정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쪽에 물류의 중심지다 보니까 이쪽 기업들이 그동안 물론 철도를 이용해서 들어오는 어떤 물류는 사실은 가격이 조금 비싸요. 그렇지만 급하게 들어올 수 있는, 그러니까 급행으로 들어올 수 있는 부분, 소량으로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은 철도를 통해서 쉽게 올라갈 수 있죠. 다만 그동안은 이제 부산을 통해서 컨테이너선을 통해서 들어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부산에서 배에 올려서 컨테이너를 통해서 이쪽 블라디보스톡 항으로 와서 이쪽에서 다시 하역을 해서 그리고 이걸 철도로 연결을 해서 다시 모스크바로 보냅니다. 근데 그런 번거로움이 아예 워낙 편해지는 거죠. 없어지는 거죠. 정말 그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서울에서 출발한 철도가 북한을 거치고 시베리아로 달리기 위해선 넘어야 할 장벽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내놓은 비장의 카드가 있습니다. 동북아 6개국과 미국이 참여한 국가 간 협의체, 바로 동북아 철도 공동체입니다. 철도를 중심으로 인프라를 투자하고 경제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거죠. 이미 있잖아요. 패전 전에 일본이 만들어낸 일종의 철도 공동체가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 핵심이 한반도였어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한반도 철도와 연결되는 만주의 철도망, 그것이 북경까지 가고 북경에서 더 남쪽으로 상하이까지 뻗어가지고 심지어는 싱가포르까지 가는 철도망이 있었고, 또 하얼빈으로 올라가가지고 하얼빈에서 시베리아 철도가 만나가지고 모스크바까지 가는 철도망이 있었습니다. 그게 실제로 기능하고 있었고, 그런 거니까 이제 그런 역사적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발상도 가능한 거죠. 20세기 초에 깔린 동북아 철도는 제국주의 일본의 야심 속에서 태어났지만
이제 그 고삐가 우리 손에 쥐어졌습니다. 주변 국가들끼리 무한 경쟁만이 존재하는 오늘날의 동북아시아. 철도를 통해 하나로 묶일 수만 있다면 경제 효과는 물론 평화와 번영도 함께 누릴 수 있을 겁니다. 시체말로 대박 아닌가요? 유럽행 시베리아 횡단 노선은 블라디보스톡에서 북쪽으로 이어집니다. 열차로 2시간 거리의 우스리스크. 우스리스크 외곽 솔빈 강변에 있는 이상설 선생의 유허비. 1904년 일제의 황무지 개척권 요구에 결연히 맞섰고 을사조약 체결에 상소 투쟁을 펼쳤으며 헤이그 특사를 지낸 이상설 선생. 100년 전 처절했던 그 삶이 지금도 전설처럼 전해집니다. 독립운동가 최재형 선생의 고택도 여기 있습니다. 노비로 태어났지만 크게 부를 이루고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온몸으로 실천한 최재형. 1907년 한반도에서 연해주로 건너온 안중근은 집집마다 최재형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다고 회상했다고 하죠. 안 의사에게 이토를 저격한 권총을 건넨 이도 그였습니다. 어떤 기억은 문신처럼 박혀서 죽어도 지워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이곳 고려인 문화센터는 우리 근대사의 문신 같은 곳이죠. 얼어붙은 두만강 너울을 헤치고 사리에 이는 연해주 석풍 속으로 스며들었던 고려인들의 삶이 이곳에 진열돼 있습니다. История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ы в городе Уссурийске можно разделить на 3 этапа. Первый этап – это период заселения с 1864 года и проживания на территории Уссурийска до 1937 года. Второй этап – это трагический этап, когда все население корейское отсюда депортировали в Среднюю Азию и Казахстан. И третий этап – это период возвращения из мест депортации, начиная с 1953 после смерти Сталина и по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탄다면 이곳을 놓치지 마십시오. 우스리스크 라즈돌리노의 역입니다. (1937년) 18만 명에 달했던 고려인들이 강제 이주를 당했던 현장입니다. 스탈린은 연해주 일대의 한인들을 이곳에 집결시켰습니다. 그리고 시베리아의 혹한 속에서 지붕도 없는 가축용 화물 열차에 태워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시켰습니다. 오죽하면 한인들이 죽음의 여정으로 떠났다 해서 통곡의 역으로도 불리죠. 아직도 열차를 타고 떠나는 고려인들의 슬픈 새벽 입김이 하얗게 퍼지는 듯합니다. 열차를 타고 달리다가 뜬금없이 바다 같은 곳이 보인다면 그곳이 바이칼 호수입니다. 울란우대에서 이르쿠츠크 사이에 있죠. 호수를 지나는 데만 7시간이 걸린다면 바다로 착각할 만하죠. 바이칼 호수가 그렇습니다. Ой, спасибо, спасибо, очень спасибо. Сибирские яблоки. Ага. Сибирские яблоки. Да, вкусно, очень вкусно. На здоровье. Спасибо. 노부부가 우리에게 먹을 것을 권합니다. 좋은 마음으로 주시니 기꺼이 받습니다. Мы, в общем-то, первый раз едем за 20-30 лет даже. А, да? Да, давно не ездили. Ну, а как ездить в поезде? Будет 20 лет, первый раз. Интересно, конечно, очень интересно. Сейчас будет Байкал. Посмотреть тоже. По этой дороге мы ездили автобусом. 우리는 인생샷, 인생 술집 하면서 여기저기 인생을 갖다 붙이는데
이 노부부야말로 인생 여행을 하시는군요. 세계에서 가장 깊은 호수, 러시아 적백내전 때 이야기가 전합니다. 러시아 백군과 귀족들이 얼어붙은 이곳을 건너다가 하도 넓어서 도중에 얼어 죽는 사태도 있었다죠. 시베리아 횡단 열차는 잠깐씩 정차한 역들의 독특한 역사와 다양한 풍경을 선물합니다. 러시아에서 철도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닌 그 자체로 문화이며 광활한 국토를 통합하는 중요한 수단인 것이죠. 러시아의 심장, 수도인 모스크바 야로슬랍스키 역에 도착했습니다. 모스크바에는 모두 10여 개의 역이 있습니다. 역들은 각각 고유의 모습으로 역사를 이야기하죠. 여행과 인생은 만남의 연속이죠. 낯선 만남이다가도 좀 있으면 관계를 만들어내죠. 그걸 인연이라고 합니다. 블라디보스톡 먼 발치에서 봤던 한국인 청년들을 이 먼 땅 모스크바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같은 오랜만이에요. 네, 오랜만에. 우리 지금 며칠 만에 보는 거죠? 저희 첫날에 뵀으니까 7일 만에, 일주일 만에. 거의 일주일 만에 보는 것 같아요. 기차 여행 어땠어요? 약간 한 번쯤은 꼭 해볼 만한 여행인 것 같아요. 정말? 네, 좀 지루하고 힘들기도 했는데 좁아서 네, 젊었을 때 한번 꼭 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같은 칸에서 이제 한국인분들 역칸에서도 만나고 중간에 러시아 군인들이랑 또 친구가 되기도 하고 앞에 탄 할머니랑 이야기도 나누고 좀 재밌게 지냈습니다. 먼저 가서.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여행의 맛이죠. 우리 언젠가는 또 만나겠죠? 청년들 인생 여행 되기 바랍니다. 비행기 타고 왔어요. 파이팅! 알겠어. 우리 나가는 사람들 진짜 시베리아 횡단철도는 모스크바 베를린을 거쳐 서유럽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러시아는 철도 교통의 수송 분담률이 아주 높습니다. 버스나 택시 같은 교통수단보다 월등하죠. 특히 장거리 이동 시 러시아 사람들은 대부분 철도를 이용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철도를 이용해온 러시아의 노하우는 대단합니다. 철도 활용과 기차 운영 면에서 세계적인 수준이죠. Но если брать историю России и железную дорогу через территорию Сибири, в целом, если брать, то железная дорога для людей, которые живут на ней или рядом с этой железной дорогой живут, это, как бы сказать, явление очень значимое очень в их жизни. Вот если взять ту часть истории, когда она только была создана, когда не было, вернее, когда были плохие пути сообщения, была железная дорога, она ускоряла движение людей, она ускоряла промышленный потенциал, если хотите. То есть развитие экономики развивалось благодаря железной дороге. Собственно говоря, это происходит и сейчас. Вот значение железной дороги для простых людей – это связь между родственниками, связь между коллегами, связь между, может быть, какими-то местами отдыха. Это все составляет вот именно внутреннее наполнение человека, который живет рядом с железной дорогой или на железной дороге. 동시베리아 철도 역사 박물관은 그런 러시아 철도의 역사와 위상을 그대로 대변해 줍니다. 워낙 광대하고 험한 지형이다 보니 수준급의 철도 기술은 물론 많은 노동자도 필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베리아 철도 초기 공사 당시 이탈리아, 터키, 알바니아 같은 서유럽 기술자들도 많이 참여했다고 하죠. 전통의 철도 강국 러시아. 사막과 초원의 나라 몽골의 철도도 사실은 러시아가 놓은 것이었습니다. 초원의 나라 몽골.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지만 몽골은 사면이 육지입니다. 동서양에 걸친 대제국을 건설했던 몽골. 지금도 이 초원에서 징기스칸의 말 달리는 소리가 들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말 달리는 시대가 아니죠. 말 대신 열차가 달려야 하는데 사정이 여의치 않습니다. 한때 세계를 호령했지만 한반도보다 7배 정도 큰 면적에서 인구는 고작 300만 명 남짓합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도로나 철로 같은 교통 인프라가 약한 편이죠. 그런 가운데 몽골 종단철도는 몽골 교통의 뼈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열차는 몽골에서 중요한 운송수단입니다. Бас л адилхандаа бүгдөө л нийгмийн давхарг харгалзахгүй аялал сонирхолтой сурч боловсрч байгаа оюутнууд ч юм эмчилгээнд явж байгаа юм уу янз бүрийн бүх давхаргын нас харгалзахгүй сайхан зөрчигчнөр их аялдаг. 몽골 종단철도는 소련과 몽골이 각각 50%씩 투자해서 1961년에 완공됐습니다. 만약 남북철도가 연결이 된다면 몽골은 우리와 훨씬 더 가까운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더 관심이 가는 나라죠. дахин хүртэл явна. За галт дээр сонгосон одоо сонгосон мөнгөнд нэгдгээр одоо Улаанбаатар дахны хоорондын авцам одоо засвартай байгаа учраас авцамаар явхад маш хүндрэлтэй байгаа. За тэгээд дээрэс нь нөгөө нэг ажиллаад хараад аюулгүй байдлаа бодоод тэгээ мэдээж зорчгод илүү тав тухтаа гэдэг утгаар нь галт дээрийг сонгосон. 현실이 된다면 한국발 유라시아 철도 노선은 3개 정도입니다. 그 가운데 몽골 종단 노선이 최단거리입니다.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시. 최근 급격한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1990년부터 자본주의 체제가 도입되면서부터입니다. 우리는 몽골 하면 지평선과 초원을 떠올리지만 몽골도 변화의 길목에 들어선 것이죠. 울란바토르 중앙역입니다. 아침 6시 30분경. 이른 아침부터 주변이 북적거리는 게 역시 중앙역답습니다. 총 인구 320만 명 가운데 수도인 이곳 울란바토르에만 150만 명 가까이 몰려 삽니다. 아무래도 국제열차가 서는 곳이다 보니 몽골 안팎으로 이동하는 사람들까지 있어서 더욱 혼잡합니다. 게다가 중국의 영향도 적지 않습니다. 시진핑 정부가 1대1로를 주창하면서 유럽연합 사이에 다양한 루트를 개척하고 있죠. 그래서 몽골 종단이 여러 가지로 불편함에도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Өнөөдрийн байдлаар бол нэг 1100 орчим километр гол шугам замтай Монгол улсын хойд хил Оросын холбооны улстай хэллэх тэгээд өмнөд хил бүгд найрамд хятадаар тустай хэллэх хоёр хилийг холбосон ийм гол шугам замтай. түүнээс гадна бол бас 몽골이 내륙의 중심에 있는지라 철도를 통해 들어온 상품이 많습니다. 해외에서 들어온 컨테이너가 쌓여 있습니다. 물론 자체 생산품보다는 주로 외국에서 들어온 물건들이죠. 울란바토르의 대표적인 시장인 바르스 시장입니다. 몽골 교역의 시작점이며 중심지죠. 몽골은 아무래도 기후 때문에 채소나 과일이 다소 비싼 편이라고 하죠. 하지만 이곳은 일반 마트에 비해선 꽤 저렴한 편입니다. 이용객은 한산하지만 상품은 다양합니다. 공산품은 주로 러시아에서, 식료품은 중국에서 들여온 게 많습니다. 모든 물건은 기차에서 하역되면 대상, 중도메인, 소매상 등으로 물류 이동이 있는데 그래서인지 역 주변은 늘 자동차들로 붐빕니다. 물론 자동차는 대중화됐는데 교통 인프라가 그걸 따라가지 못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도심에서 벗어나면 교통 사정은 더욱 열악합니다. 신기합니다. 시내를 조금만 벗어나도 시골이고 오지입니다. 더 신기한 건 도심 변두리에서 아직도 우마차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한마을 사람들이 일을 하러 가는 모양인데 보기에는 정겹지만 실은 몽골 교통 인프라의 현주소죠. 사실 심각한 몽골 수송의 문제는 이곳에 있습니다. 타반 톨고이 광산이 세계 최대의 석탄을 품고 있지만 수송 문제 해결이 시급합니다. Манайх Монгол улсын засгийн Монгол улсын их хурл 2010 онд төрөөс төмөр замын талаар баримтлах бодлогын баримтчгийг батлан гаргасан байдаг. 10 онд 2010 бол. За энэ бодлогын баримтчдаар бол одоо Монгол улсад одоо өөрийн гэсэн төмөр замын одоо сүлжээтэй болох зорилго тавьсан. За үүний дагуу бол одоо энийг хэрэгжүүлэх зорилгоор бол шин төмөр зам гэдэг ийм төслийг хэрэгжүүлэхээр болсон байдаг. 그러나 여전히 석탄은 트럭으로 수송되고 오래되고 굽어있는 철로 하나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계획 10여 년이 돼가는데도 공정은 약 50%가량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죠. 현재 몽골의 철도 노선은 하나뿐입니다. 그런 가운데 최근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광산 지역을 전국으로 연계하는 철도 건설 프로젝트를 제안한 상태입니다. 올해 4월 한국철도시설공단과 몽골철도공사가 철도 분야 교류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습니다. 물론 최우선 순위는 세계 최대 석탄 매장 지역 타반 톨고이 광산입니다. 우리 정부인 국토교통부와 그 산하기관인 카인드 또는 해외건설협회 등의 도움을 받아서 그 해외건설 정책 지원 사업으로 지금 몽골 철도에서 가장 우선순위에 있는 타반 톨고이 준바얀 구간을 포함한 제1단계 사업의 마스터 플랜 또는 그 프레 FS를 국내 엔지니어사들과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함께하는 한 기업. 철도 수송 설계와 감리를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요 지역에서 저희가 실제적으로 노선망을 이쪽에 타반 톨고이 준바얀이 여기입니다. 타반 톨고이가. 그래서 여기가 최대 광산 그 광물 지역이 세계 최대 매장량이 여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광산 그 거점을 이쪽 위에 쪽 2개하고 아래쪽 2개 그 광산 거점을 정해 가지고 철도망을 쉽게 얘기하면은 연계 철도를 하는 거죠. 그러나 이 사업이 실제로 실행되려면 또 몇 단계의 과정을 거쳐야 할 겁니다. 다만 실크로드의 나라 몽골 역시 유라시아 철도에 대한 기대가 우리만큼이나 크다는 것입니다. Тэгэхээр энэ өөрөө ямар ажил хөдөлтөй бэ гэхээр өөрөө бол одоо бидний гол яриад байгаа шүү дээ. Аз Европын холбосон хамгийн дөц төмөр замын коридор бол өөрөө Монгол юм байна. 몽골 철도의 미래가 이곳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몽골 철도 대학입니다. 미래의 실크로드, 철의 실크로드를 개척해 나갈 주역들이죠. 철도 관련 직장이 인기가 있다 보니 학생들 부모 직업이 철도 공무원인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앞으로 몽골의 철도가 많이 필요하고 인력 수요도 클 테니까 취업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Ер нь бол энд суралцж байгаа бүх оюутнуудын дийлэх хувь нь төмөр замын мэргэжилтэй хүний хүүхэд байдаг. Зарим нь болохоор зүгээр эцэгийнхээ хүсэл дээр ч юм уу эсвэл өөрсдийнхөө сонирхлоор орж ирсэн хүүхэд. 눈에 띄는 건 이 학생들이 한국에 관심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최근에는 한국어 강좌도 마련됐습니다. 몽골 학생들이 우선은 K-팝이나 드라마 같은 거 굉장히 좋아해서 관심이 높고 또 몽골 자체가 한국을 굉장히 좋아해서 뭐
코리안 위크라든지 뭐 그런 게 굉장히 행사가 많아요. 한국 관련된 행사가. 그래서 이제 그럴 때 학생들 보면 막 K-pop 춤도 막 나와서서 추고. Манай Монгол улс болохоор нэг хойд хөрш Орос улсаас төмөр замын хэвлэл ингээд ерөөхдөө шууд хамааралтай. Бараг л тэгээд ерөнхийдөө бол бидний сургууль дээр ингээд Солонгос хэл үзээд байгаа ч гэсэн ингээд алдаа Солонгос, Хятад, Монгол, Орос гэд бүр юм үргэлжилсэн төмөр зам тий. Тэгээд илүү хурцтай, илүү өндөр хөгжилтэй тийм төмөр замтай. Тийм болохын тулд ийм юм хичээл үзээд байгаа юм болов уу гэж бодож байгаа. 울란바토르 중앙역 열차가 출발 직전입니다. 승객 대부분이 학생들입니다. 행선지를 보니 모스크바행 가을 학기 개강 때가 된 겁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나온 것 같습니다. 새 학기 준비하러 가는 자녀들 배웅을 뭐 저렇게 요란하게 할까 싶지만 울란바토르에서 모스크바까지 유학을 간다면 1년지 대사까지는 아니더라도 이곳에선 나름대로 큰 가정사죠. 한 어머니가 열차 주변에 무언가를 뿌리기 시작합니다. 배웅하면서 먹다 남은 음식을 버리나 싶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레일에 열차 바퀴에 승강대 계단까지 대체 왜 그런 걸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가면 걸으면 또 이렇게 우유처럼 하얗게 좀 이렇게 좋은 일 항상 되기를 원하는 마치 입영 열차가 떠나는 것 같습니다. 불과 몇 달의 이별이 안타까워서가 아닐 겁니다. 그렇습니다. 부모가 자식 생각하는 마음은 동서고금이 다르지 않지요. 몽골의 경제도 그리고 우리나라와 몽골의 철도 협력도 앞날이 그저 형통하길 바랍니다. 실크로드는 원래 고대 중국과 서역 사이의 교역을 위해서 생긴 길이었죠. 실크로드에서 지분이 제일 많은 나라 중국. 정저우에 있는 중국 국가물류센터입니다. 여기서 우린 아무래도 열차가 달리는 신 실크로드의 주인공도 중국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물류와 철도를 아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郑州基础中原腹地，不临江，不沿边，不靠海，铁路和高速公路四通八达，交通区位优势特别明显，是铁路和公路货物的集输分拨中转中心，也是一个重要的一个节点。像我们的中欧班列，80%的货源是省外的货源，覆盖了长三角、珠三角、环渤海基础货源地，其中20%的货来自韩国、日本和我们中国的台湾，其中有韩国的三星企业，它的显示屏就是通过我们的中欧班列运输到欧洲去的。 인구 1000만 명이 넘는 정저우. 철도의 기반 위에서 교통 물류의 허브 기능이 최적화된 곳입니다. 중국 최초로 국경 간 전자상거래 시범지구로 지정돼 있습니다. 수천 개에 달하는 중소형 온라인 유통이 이곳에서 이루어집니다. 자본으로, 규모로 미미했던 중국의 철도가 점차 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규모의 철도만 생각할 건 아닙니다. 중국 철도 산업이 빠르게 커가고 있습니다. 선진국 어느 나라 고속철도에 밀리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고속열차 시속 605km 시험 운행에도 성공했다고 합니다. 세계 주요 고속열차의 평균 운행 속도가 시속 300에서 320km인 점을 고려하면 2배가량 빠릅니다. 또 비행기 시속이 500에서 1200km 사이라는 걸 감안하면 엄청난 속도죠. 그래서인지 자랑이 하늘을 찌릅니다. 那么应该说，经过多年的实践和探索，应该说我们中国高速铁路发展的应该说很快，建设规模、运输能力、整体的技术水平呢，应该说达到了世界的先进水平，那部分呢达到了世界的领先水平。那么主要呢是通过我们近年来通过中长期的路网规划和11.5、12.5、13.5的这种规划，那么我们这个加快路网的建设，到呢2018年底，也就是去年的年底，中国高速铁路的营业里程呢突破了2.9万公里，占世界高铁的2/3以上，是世界上高速铁路运营里程最长、在建规模最大、商业运营速度最高，应该说技术最全面、运营场景和管理经验最丰富的国家。是这中国的这个特点。 1897년부터 운행했다는 베이징 남역. 100년 역사도 놀랍지만 규모도 보통이 아닙니다. 장거리 고속열차가 주로 운행되는데 연간 여객 운송량이 1억 5천만 명으로 아시아 최고입니다. 그런데 금메달 하나를 추가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최첨단의 디지털 기술이 도입된 곳으로 말이죠. 특히 안면 인식 시스템이 눈에 띕니다. 역 입구에서 신분증과 기차표를 검표대에서 인증받습니다. 그러면 안면 인식 카메라로 얼굴을 읽고 검표대로 자동으로 통과되는 시스템이죠. 뭐든지 자동이고 무엇든지 인식 처리로 가능합니다. 베이징에서 텐진 사이를 오가는 고속철도입니다. 당연히 차량은 중국산입니다. 자신감이 붙었는지 세계 시장으로 나아가려는 움직임도 인상적이죠. 해외 사업부를 별도의 자회사로 두었습니다. 그런 노력 덕분일까요? 고속철 차량 기준으로 현재 세계 시장 점유율이 70%에 육박합니다.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을 무기로 거침없이 행보하는 중국 철도. 이쯤 되면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러시아가 지난 20세기 철도의 주역이었다면 중국은 21세기 신흥 철도 강국이 아니냐 말이죠. 철도 분야에 쏟아붓는 막대한 자금과 열정. 중국 철도의 앞날이 두렵기까지 합니다. 저도 2008년에 이제 중국 철도에 참여를 해가지고 지금 한 10년, 횟수로는 뭐 10년 넘게 이제 여기에 조금씩 관여를 했는데 그때 처음 시작할 때하고 지금은 상전벽해입니다, 진짜. 제 개인적으로 느끼기도. 그리고 지금 중국 고속철도 타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조금은 한국 KTX하고도 조금 비교가 되기도 하고 그 정도로 좀 어떤 중국 철도의 어떤 규모라든가 그 다음에 품질 측면에서 일정 한 단계 완전히 업그레이드 됐다라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여기 이제 통계 중국은 경제 급성장에 따라 기반 시설도 급속으로 확충돼 가고 있습니다. 2018년 말 중국의 철도 총 길이는 1949년보다 5배 늘어난 13만 킬로미터. 그런 가운데 2020년까지 9만 킬로미터를 현대화한다는 계획입니다.
고속철도를 놓겠다는 거겠죠. 우리는 2004년 경부고속철도를 개통하고 2008년에 중국에 철도를 수출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다른 나라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10년 전 한 수 가르쳐주던 우리 기업들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나온 대안이 이건 중국 업체와 공단이 연합체를 구성해서 중국 고속철도에 참여해서 중국 고속철도를 관리하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근데 현재는 지금 2016년 말을 기준으로 중국 정부에서 더 이상 외국 업체 참여가 가능한 그런 그 사업을 발주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지금 가능한 시나리오가 지금 한국의 철도 기술력하고 중국의 그래도 세계 1위의 철도 시장이니까 그동안 쌓은 노하우를 서로 합쳐가지고 제3국에 진출하면 가장 최상이지 않겠느냐. 철도 강국 중국을 주시할 수밖에 없는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중국이 추진 중인 1대1로를 주목해야 합니다. 중국, 중아시아, 유럽까지 육해상을 연결하는 21세기판 실크로드 계획이 그것이죠. 그런데 중국은 그 계획에 한반도 종단철도 사업을 포함시켰습니다. 우리에겐 섬뜩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얼마 전 그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언론 보도 내용에 의하면 중국이 단둥에서 신의주 평양까지 고속철도를 건설해주겠다. 또 북한에서 그 일본한테 평양에서 원산까지 일본 고속철도 신칸센을 좀 건설해달라는 그런 제안을 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실제로 언론 보도 내용이 사실이고 그게 실현이 된다라면 우리나라한테는 가장 큰 위기가 닥칠 수 있습니다. 이 철도는 그 궤도, 전기, 신호, 통신 모든 게 그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는데 그게 각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북한의 철도가 중국과 일본의 그 표준으로 건설이 됐다고 하면 우리나라는 영원히 섬나라로 있을 수밖에 없게 되겠습니다. 경인선 남북 열차 연결 구간을 열차 시험 운행 승무 신고합니다. 우리가 여차하는 사이 중국과 러시아 또는 제3국 4국까지 철도 동아시아 시장에 달려들 게 뻔합니다. 보통 이 철도, 남북 간의 철도 연결 사업을 할 때 철도 주권이라는 그런 그 말이 있습니다. 한반도의 철도망은 과거 일제시대 때 어떤 수탈의 그런 경험들을 우리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뼈아픈 그 경험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남북 간의 철도 협력, 공동조사, 그리고 철도 착공식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남북이 중심이 돼서 남북 간의 철도를 연결하고 주변 국가의 어떤 철도를 연결하고자 하는 그런 강한 의지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유라시아 철도를 이용한다면 가장 가까운 중국은 단동입니다. 강 건너 북한이 고요합니다. 우린 이미 북한 철도를 들여다보았고 유라시아로 통하는 철의 실크로드의 청사진도 그렸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정밀한 그림은 그려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술도 다양하게 만들어져 들어오고 있고 또 그 이외에 뭐 여러 가지 그 자연산 꿀이라든가 이런 상품들이 산에서 나는 상품들이 조선에서 들어와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고. 중국은 이미 다 녹아 있잖아요, 그게. 철도도 역시 마찬가지고. 철도도 지금 복선화 시키겠다고 지금 하는 건데. 지금이라도 단동에서 열차를 타면 거기까지 갈 수 있잖아요. 유라시아로 갈 수 있잖아요. 문제는 조선이죠. 야무지게 마음 먹습니다. 바보야, 문제는 우리야. 우리의 벽부터 허물어야 돼. 두렵습니다. 그냥 사라져버릴
또 하나의 희망을 품는 건 아닐까. (2024년에는) 파리 올림픽이 있습니다. 이 청년이 열차표 한 장으로 파리행 열차를 탈 수 있을까요?